우리 이제 해군의 첫 3,600톤급의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진수가 되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건 뭐 거의 세계 최고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덩치부터도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수준입니다, 진짜. 그리고 탄두가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잠수함을 요구하는 폴란드라든가 캐나다 장영실급에 해당하는 어떤 건 굉장히 큰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판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던 건 확실한 거죠, 지금. 네, 오늘 디펜스 크러쉬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디젤 잠수함, 바로 장영실함입니다. 자, 지난 10월달 우리 이제 해군의 첫 3,600톤급의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이제 진수가 되었는데요. 비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거의 세계 최대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축적을 하는 데에도 분명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을 각각 KSS 1, 2, 3, 3단계로 나눴거든요. KSS1이 바로 지금 처음 들어온 209급인데, 그 다음에 KS2는 214급. 이 둘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이전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받은 기술과 또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합쳐가지고 잠수함 개발 능력을 계속 높여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잠수함을 설계하자라고 이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그때 이제 KSS-3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때 3,000톤을 넘는 어떤 대형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이렇게 방향도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11년 뒤인 2018년에 도산 안창호급 일본함이 건조가 된 거죠. 이 안창호급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계까지 완전히 다한 그런 잠수함이고, 장영실함이 바로 안창호급의 발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이 도산 안창호함도 그러니까 이 재래식 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세계 최대에 근접하는 그런 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해 거리도 수상 기준으로 최대 18,520km, 즉 부산에서 출발해서 LA까지 도착하고도 몇천 킬로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덩치가 큰 만큼 잠수 시간도 기존 잠수함들보다 더 길고, 여기에 배가 커진 만큼 여군 침실을 따로 갖출 수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여군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덩치가 커지니까 무장이 강화됐어요. 6발의 탄도미사일을 싣고 쏠 수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물론 이게 덩치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거리도 500km 정도, 그렇게 길진 않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도산 안창호급과의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부터 더 큽니다. 몇백 톤쯤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탑재량도 6발에서 10발로 늘어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 탑재된 미사일은 더 강력해진 겁니다. 탄두가 최대 1톤에 달하는 신형인 현무 포 4형 최신형인데, 사거리는 같지만 탄두가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단단한 강화된 구조물, 이런 거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사용되던 이제 납축전지 대신에 그 리튬 전지가 탑재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평소 일반적인 운용에서는, 특히 잠항에는 기존에는 납축전지를 썼어요. 근데 납축전지는 아무래도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양도 적고 출력도 적고,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써온 이유는 물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나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게 가능해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장영실함부터는 납축전지 대신에 리튬 전지를 쓰기 시작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부피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고장도 안 나고 그다음에 또 뽑았을 수 있는 전류의 출력도 늘어났고 또 사고라든가 어떤 이제 문제도 훨씬 덜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그 리튬 전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까요?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선도 국가긴 해요. 2020년에 진수된 3,000톤급의 오류함부터 리튬 전지 적용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리튬 전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게 그 전까지 일본은 스털링 기관이라고 일종의 엔진인데 산소가 없이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엔진을 사용했어요. 납축 전지하고 같이. 근데 문제는 이게 제어 부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장이나 신뢰성의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리튬 전지를 도입하고 나니까 일본이 야 이거 우리 뭐 스털링 기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리튬 전지로 꽉꽉 채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 리튬 전지가 재래식 동력 추진 잠수함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술이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넣은 거죠. 장영실함에서. 네, 이번 그 장영실함에는 음파 탐지기 관련해서도 신형 말구평 소나와 FAS라는 게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는 소나가 그러니까 음파 탐지기죠. 함수에 동그랗게 하나 이게 비행기 앞에 머리 레이더가 달듯이 그렇게 달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소나의 형태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하면서 말구평으로 그러니까 이게 함수 머리에 이렇게 삥 둘러쳐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요즘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레이더로 치면 안테나에 해당한 어떤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탐지 능력도 높아지고 또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FAS는 플랭크 어레이 소나 한마디로 배 측면에도 쫙 이 음파 탐지기를 깔아놓은 그런 경우예요. 배 면적의 상당 부분을 음파 탐지기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영실급 잠수함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건 뭐 거의 세계 최고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덩치부터도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수준입니다, 진짜.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이런 잠수함이 있는 거는 당장 우리가 잠수함을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키나와라든가 괌이라든가 뭐 이 정도 범위까지도 여유 있게 작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의 성능이 점점 높게 요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잠수함을 요구하는 폴란드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3,000톤급 즉 딱 이 안찬호급이나 장영실급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세계적인 판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던 건 확실한 거죠, 지금. 장영실급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추후에 좀 어느 정도부터 전력화가 될 수 있는지랑 그리고 또 후속함 건조 계획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영실함은 2027년부터는 해군에서 운용을 시작할 거고 본격적인 전력화는 그것은 한 1, 2년 더 걸리겠죠. 그런데 후속함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척은 확보가 작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2번 함은 벌써 건조 중이고 3번 함도 곧 건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뭐 2030년대 초반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당연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싼 거를 하거나 좀 가성비 또는 뭐 조금 네, 더 그렇죠. 저렴한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만큼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쓰고 있겠죠. 중요하죠. 이게 지금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추정치로 2번 함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이 9,600억 원 정도 돼요. 얼추 1조 원 한 척에. 이렇게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우리나라는 바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외의 적은 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침략할 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차단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섬이나 다름없는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억제 전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해상자유대 전력을 이끌고 독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 무력을 동원한다. 그러면은 그쪽도 큰 피해 없이 끝나지는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못해도 그쪽 함정 몇 척은 꼬르륵 가라앉을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잠수함들 때문에 일본의 해상교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비싸지만
가성비가 나름 있는 어떤 국가안보수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제가 알아볼 기업은 범한 퓨얼셀입니다. 이 범한 퓨얼셀이 딱 그거네요. 지금 장영실급의 연료전지를 네. 납품하는 그 회사네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범한 퓨얼셀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이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공급과 관련된 또 종목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부각을 받고 실제로 세계에서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의 지멘스하고 이 범한 퓨얼셀 정도라는 언급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입찰 중에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요거와 또 연관돼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 잠수함 관련된 종목들도 만약에 이 캐나다 관련해서 잠수함 사업에 우리가 입찰에 성공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 잠수함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캐나다 이런 잠수함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멘텀 또는 어떤 기대감,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전지라는 거는 결국에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부각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에 또 조성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리하게 워낙 인정을 받고 있는 산업이고 또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붙어 있어서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그 테마들이 단발성으로 끝날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 이 종목의 주가의 그 흐름들을 그동안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은 급등할 때 조금 따라가는 거는 조금 유의하시고 오히려 좀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을 때 또는 뭔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눌려 있거나 조정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접근했다가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좀 그때 수익을 더 다시 한번 챙기는 약간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사실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왕이면 좀 약간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영실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